The London Book Fair is one of the 3 biggest book fairs in the world and a mecca for the publishing industry. The focus is on Korea this year, and the fair will highlight various writers and books from Korea. One of those books is the children's story,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Its author, Hwang Sun-mi, is our guest today.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has been a bestseller since it was published in 2000. The book rights have been sold to 24 countries. The surprise ending has captured the hearts of children and adults alike. It's been adapted as a play, a puppet show, and a family musical. It's also been set to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been turned into an animation. 아가야, 어딨니? 배가 고팠구나. 2 of Hwang's original stories,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and Bad Boy Stickers, sold over 1 million copies each. Today, we enter the world of her creation.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 유명한 마당을 나온 암탉의 진짜 어머니를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이번 4월에 런던 도서전에서 오늘의 작가로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리는데요. 뭐 깐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권위 있는 도서전이라고 들었는데 그 오늘 작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그 에이전트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사실 그게 뭔진 잘 몰랐는데 네. 오늘의 작가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도서가 시내 런던 시내에 네. 서점의 그 메인으로 진열이 되고 네. 또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눈에 띄는 데에 진열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탉이 마당을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경을 이렇게 초월하는 암탉이 네. 되겠는데 그러게요. 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고 또 그만큼 애정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신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미 그 신간이 올해 상반기에 3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많이 나왔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저학년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정보가 담긴 네. 그런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이고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 동화죠? 저는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한 것이었고, 네. 두 번째가 독도에 대한 것이었고,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네. 제주도에 대한 것이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백두산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냥 동화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니까 네. 그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지루한 얘기를 좀 쉽게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미 뭐 24개국에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고 뭐 여러 나라의 번역본을 보셨을 텐데요. 다 가지고 계시나요? 집에는 어떻게 보면 24개? 아니에요. 아직 아닌가요? 아직 다 못 받았고요. 네. 한 10종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다른가요? 그 아무래도 현지인에 맞춰서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이렇게 책을 만드는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책은 이제 일러스트까지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이제 근데 색감은 달라요. 그쵸. 나라마다 색감 다르고 활자가 다르니까 책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은 당연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야 뭐 이렇게 모으는 재미, 절대로 읽어볼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모으는 재미예요. 그래서 한자는 네모 반듯반듯한 글자가 꽉 차 있는 느낌. 네. 정말 까맣다. 근데 영어는 확실히 좀 디자인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 프랑스 책은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딱 프랑스 책 같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림 다르고 활자 다르면 다른 책처럼 느껴져요. 근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지 못하셨다는데 그러면은 약간 번역에 있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나 하고 그런 의구심도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네. 그냥 모험처럼 어차피 그 번역되는 것은 그 나라의 상황에 네.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됐으려니 네. 그렇게 믿고 네. 예, 저는 모으는 재미에만 제일 먼저 해외에서 나갔던 네. 나라가 어디였죠? 일본이에요. 일본이었어요. 네. 네. 그때는 정말 조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네. 책이 나오기까지 참 어려운 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네. 마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쁨 이런 것보다는 아 끝났구나. 아 결국 책이 됐구나. 네. 기쁘고 이런 거는 사실 아, 모르겠어요. 독자들은 아 기쁠 것이다, 막 흥분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고 네. 1년 아무리 짧아도 1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감정을 똑같은 감정을 갖고 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특히 제일 힘들었어요. 첫 단추를 깨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첫 단추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그 이후로는 뭐 벌써 24개국에 번역이 되었으면은 그때 뒤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나 보죠. 텀이 좀 상당히 있었고요. 네. 한꺼번에 작년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면은 영화의 힘인가요? 아니면은 그걸 저도 좀 궁금한 편인데 네. 영화의 힘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아마도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펭귄판의 역할이 굉장히 그쵸. 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미국과 계약을 하게 됐다 했을 때 네. 언론에서도 확인하는 전화 음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도 그런 그 결과물 책은 아니라도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갖고 이렇게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미국의 그 펭귄판의 역할이 그렇겠네요. 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책은 24개국에 뭐 수출이 됐지만은 애니메이션은 훨씬 더 많은 나라의 팬들을 만나게 됐죠. 몇 개국이나 그러면? 제가 얼핏 들은 네. 얘기로는 한 40개국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 영화 작업은 제 작업이 아니라서 제가 그거 이후에 뭐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의 그런 시장과 네. 책의 시장이 같을 것 같은데 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보다는 많이 움직였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보통 그런 뭐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원작과 좀 거리가 멀어져서 작가분들이 가끔씩은 좀 서운해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작업 안 한 경우 그런 얘기를 좀 가끔씩은 듣는데 황 작가님은 안 그러셨나요? 어떠셨어요? 애니메이션을 보실 때는? 제가 감독님한테 듣기로 그 네. 시나리오 작업이 12교까지 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12번이나 고친 거죠. 네. 중간에 그 작가도 2명 정도 교체가 된 거로 알고 있고 사실 시간 자체가 네. 참 오래 걸린 작업이었거든요. 그 안에 뭐 더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한 2-3번 받아봤어요. 네.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졌었고 네.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저하고는 관여하기 어려운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독님은 한 사람의 독자로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 작품 또 다른 창작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라든가 네. 이것 때문에 뭐 따져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어렵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그냥 제가 기다리는 그 관객 한 사람 네.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뭐 그 감독님도 그렇고 뭐 세계 뭐 몇 개 나라로 번역돼도 어떻게 보면 중심 메시지 그런 중심적인 의미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항상 좀 고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작 그 작가로서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야 네.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해석한 것은 어쨌든 어머니의 희생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관계. 네. 근데 제가 생각한 큰 주제는 희생은 아니에요. 그거는 인물의 성장이거든요. 네. 아주 평범했던 어떤 인물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의도였거든요. 네.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쓰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으셨고 넘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좀 달랐었나요? 공모전에도 수상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차피 제 작품은 네.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게 없어요. 네. 그러게요. 저하고 상이 안 맞나 봐요. 너무 앞서가시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상을 안 받은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둘 중에 하나 남았을 때 네. 하나가 못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심사를 하신 분들의 그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네. 동물이 등장하는 동화를 유치하게 보신 경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역사를 다루거나 사람들의 어떤 곡진한 삶을 다루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더 크게 좀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네.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동물이잖아요. 네. 이런 동물 저런 동물. 그러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면 조금 더 분량을 적게 해서 네. 어린아이들을 좀 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내신 신간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제는 공모전에 못 내요. 일단 베스트셀러 작가가 공모전에 내면 네. 욕을 먹을 일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 이제 여러 심사에 네. 그 예심부터 본심까지 제가 하는 편이라 네. 제 걸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Well, there's always more to writing a book that meets the eye, and that's because the writer channels all of her life experiences into her work. We'll find out what led to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right after this. 사실은 현실에서 답을 얻어왔고, 동화의 방법에 맞게 이제 바꾼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휴지 조금만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is about growth, but it also makes us think about the meaning of family. So what does family mean to Hwang Sun-mi?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집필할 당시 매 순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에 박차를 가할 당시 그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그 암 수술을 하고 6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네. 병원에서는 이제 완치가 됐다. 그렇죠. 5년은 지났으니까. 네. 그런데 몸이 안 좋다는 걸 당신이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 다른 데 전이가 돼서 네. 그래서 말기암 환자 판정을 받았죠. 그 해에 이제 저희 식구가 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지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광주,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평택에 사셨고 그러니까 이 거리의 그 너무 멀다는 이 거리 이게 상당히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학교 다니고 회사에 가야 되고 막판에 정말 위험할 때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그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이런 소재가 정말 쓰고 싶은 소재가 생겼어요. 네. 근데 보잘것없는 인물이잖아요. 뭐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용감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애도 아니고 네. 착하고 예쁜 애도 아니고 네. 별로 주인공감으로 누구나 이렇게 좀 생각 안 하는 네. 그런 애가 하필이면 눈에 띄어가지고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네. 항상 그 인물을 하나 설정을 하면 현실에서 어떤 그 모델을 좀 찾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아이한테 누구를 모델로 연결할까 하다가 아버지를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미 이 주인공은 평범한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한다. 그 평범한 것의 가치가 뭔지를 찾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좀 설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잎사귀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네. 하는 것들을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죠. 이럴 때 아버지라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네. 어떤 태도를 나한테 보여주실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쓰는데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그 해의 걱정 때문에 하나도 못 썼는데 네. 그 하나에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쓰는 것 자체의 행복감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4시간 쓸 수는 없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이 미안했고 저는 제가 선택한 어떤 직업이죠. 말하자면.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행복했어요. 네. 쓴다는 것의 즐거움이 이거구나. 네. 희열이 막 가슴속에.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나 미안한 거죠. 작품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버님을 만나시는 거였잖아요. 작품 그렇죠. 속에서. 네. 네. 아버지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네. 잘 모르시는 분, 저도 포함해서 약간 암탉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아버님을 또 모델로 하셨다는 게 좀 예. 의외라는 생각도 들겠네요. 그렇죠. 독자들은 어쨌든 여성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네. 이 작가가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주인공으로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희생, 네. 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작가가 설정한 것은 이야기의 진행상 여성이 필요한 거였고 네. 단순히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글을 쓰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잎사귀라는 그 결말에도 아버님의 유언이 또 많이 네. 영향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또 하필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엔딩은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화에 그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는 안 된다고 할 때였거든요.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인물을 죽게 하면 주인공인데 특히나 네. 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인물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살 거라는 희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어쨌든 인물이 죽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당신이 돌아가실 거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큰 솥을 빌려다가 밥 많이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와서 먹고 가게 해다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인공이 죽어서 자기의 육신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데 이제 네. 먹이가 돼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변주를 한 거죠. 네. 사실은 현실에서 답을 얻어왔고 동화의 방법에 맞게 이제 바꾼 거죠. 같은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잎사귀라는 이름도 참 특이하죠, 사실. 근데 잎사귀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잎사귀의 희생이 없으면은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맞나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잎삭을 되게 예쁜 잎새 네. 아니면 잎사귀 이런 말 자체에 희망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설정을 할 때 나무를 하나 그려놓고 얘는 하필이면 잎사귀야. 그러면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데 우리가 식물을 왜 키우나. 여태까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의 식물을 키울 때는 꽃을 보고자 혹은 이제 열매를 보고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그런 삶으로 하나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꽃이 되거나 하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스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들 스타를 봐요. 근데 그 스타를 하나 만들기에 뒤에 얼마나 많은 잎사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평범하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에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평범한 것을 주목을 하고 그 평범한 것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하나의 스타, 여기에서는 이제 잎사귀란 자식이 되죠. 네. 그거는 이 인물이 가졌던 마음에 품은 소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라고 단순히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네. 이거는 상징적으로 자식이라는 건 부모에게 하나의 꽃도 될 수 있고 열매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의미의 그런
다양한 변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사실 특히 결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화책의 그 티피컬한 결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엔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엔딩은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근데 잎사귀 꼭 죽었다고 해서 그게 새드 엔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죽었어. 네. 이걸 아이들한테 읽혀도 돼? 그리고 하필이면 죽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 네.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얘기도 하고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끝냈는가.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잎사귀 살아온 어떤 과정들을 한번 따져본다면 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마당에도 나와봤고 또 마당에서 거부당했을 때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봤고 어쨌든 비바람 맞으면서 고되기는 했지만 네. 자기가 원하던 자식도 키워봤고 자기가 그 싸워서 이겼던 어떤 대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존재가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낸 아이다. 네. 그걸 단순히 죽었다고 그래서 이걸 슬픈 결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진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죽게 돼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슬프다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썼으니까. 네.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쓰셨을 때는 이미 자녀 두 아드님께서는 네. 좀 청소년이었죠? 아니었나요? 그때쯤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아드님들은 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지. 저는 그 아이들이 그때 이제 레고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방에 잔뜩 쏟아놓고 레고 놀이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있잖아, 내가 이런 걸 상상해 봤거든?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나에 빠지면 집중을 딴 데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걔가 죽어서 날아갔다? 그랬더니 멋있다 이래요.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끝내도 네. 사실 애들이 무섭다고 느끼면 어떡하나 왜 슬프게 그렇게 끝내? 네. 이런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멋있다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간 거죠. Well, Hwang Sun-mi's books and her occasional lectures give her a chance to approach children, and she acts as a mentor with two students whose dream is also to write books. Let's take a look. Last April, Hwang Sun-mi visited an elementary school to meet students who dream of becoming writers. Before meeting with the students, Hwang carefully reads every word in their creative notebooks.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결론으로 안 가고 전 엉뚱한 곳으로 가네요. 이건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글씨도 잘 쓰고 대단하네요. Hwang is drawn to one third grader story in particular. She's been a children's author for 19 years, but sometimes a child's imagination still has the power to surprise her. 개성적인 아이를 만나면 굉장히 그 하루가 뿌듯해요. 상상력 정말 뛰어나고 개성적인 아이는 글도 색다르네? 분명히 그런 점을 주거든요. The students are excited to finally meet Hwang. The students here want to learn to write well and become authors. They greet Hwang with a big applause. The lecture is about her new book, The Village Under a Spell. It combines reality and fantasy in a story about a forgetful writer who travels to a fairy tale village in Europe. The writer's drawing of a mouse comes alive and has adventures with the fairy tale characters. Hwang gives one-on-one advice to students based on their creative notebooks. But she also has her own brand of advice for all the students she meets.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사를 꼭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텃밭, 그러니까 작은 텃밭 가꾸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흙을 만지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꽃이 피고 결실이 맺어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생명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좀 생각하는 시간, 그다음에 누구랑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진짜 큰 교훈이 되거든요.
truth and sincerity guide Hwang as she draws out the students' talents. Meeting her will help the students develop their imaginations and inspire them to dream big. The students' notebooks contain a lot of creative and even brilliant ideas, and it also makes us curious as to what Hwang Sun-mi was like when she was a child. 작가님의 그 유년 시절이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 황선미 작가는 어떠셨나요? 요즘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네. 어렸을 때 글짓기에서 상 많이 탔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싹쓸이했을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춘문예도 한번 못 해보고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작가 데뷔를 해서 사실 제가 2등상을 받고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시했어요. 아니 이렇게 시시하게 작가가 되는 거야? 저는 작가는 굉장한 사람들, 네. 아주 다른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저처럼 해서 이런 사람이 작가가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어릴 적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작가가 된다는 게? 그냥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걸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되고 싶은 것은 네. 경찰관, 간호사, 네. 또 선생님, 네. 보통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는 여전히 책을 읽는 애였고 또 읽는 것과 동시에 쓰기, 남들처럼 그 모방하는 거, 네. 책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한 일이었고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되고 책을 팔아서 수입이 생기는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해요. 그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그 성적표 같은 게 아직도 있는지 궁금하시네요. 그때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능을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요? 글쓰기 뭐 아주 잘하면 수, 뭐 우,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국어 말고는 잘하는 게 국어하고 체육 말고는 잘하는 게 없었고요. 국어는 잘하셨네요. 그러면. 네, 국어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건 네. 조금 저한테 익숙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어하고 체육은 잘했는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귀여움 받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쓸쓸한 얘기인데 저를 예뻐하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줬던 선생님은 오히려 제가 6학년 때 1학년 3반 선생님이셨어요. 그 교실 안에 책장이 있었거든요. 네, 1학년 교실에. 1학년 3반 교실에 책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학교의 유일한 도서실이었어요. 네. 상상이 요즘 애들은 상상이 안 될 그쵸. 거예요. 네, 각 반마다 있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70년대거든요. 뭐든지 부족할 때였고 책도 부족했죠. 제가 6학년 때 동화책이라는 걸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우연히 주번하다가 네. 제가 1학년 담당이라 거기 청소하러 갔다가 그 반에서 1학년 애들이 있어야 될 교실에 반과 후인데 큰 애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용히 앉아 계시고 아이들은 그냥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살짝 들어가서 책을 빼서 읽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첫 경험이죠. 그때 그 반에 계셨던 선생님이 제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정말 어두워져서 글자 안 보여야만 가는 애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6학년이니까 네. 금방 이 학교를 떠나야 되니까 네네. 저한테는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을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닥치는 대로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생각에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열쇠를 맡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퇴근하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다고 너 그만 읽고 가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불러서 네.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그러면 아이들이 책 읽다가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네. 간 거 정리해서 꽂아 놓고 그때 책장 잠갔어요. 네. 누가 훔쳐갈까 봐. 네네. 그 책장 문 잠그고 이 교실 문 다 잠그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더 먼저 와서 다 열어놔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열쇠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제가 지금 감사한 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감사한 거 너 그만 읽고 집에 가. 그렇죠. 이런 충분히 말씀을 그럴 수 한 번도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평택 시내에 사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 그 자기 자리도 없는 장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다 가다 엄마를 만나면 제가 잘 있는지 어, 제가 졸업한 뒤에도 네. 걱정 말라고 걘 잘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못 간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나름 걱정이 되셨던 게 아닌가. 근데 네. 저는 그때 화가 나는 생각과 고마운 생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화가 나는 거는 나를 놀리나? 중학교도 못 갔다는 것 아시면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났고 아마 그건 선생님에 대한 화가 아니라 저의 그런 처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고 고마운 거는 뭐냐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네. 굉장히 고마운 선생님 같으신. 그렇죠. 저한테는 네. 나쁜 어린이표 서문에도 좀 썼는데 저한테는 스승은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상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선생님이시죠. 직접 찾아가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이후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책이 네. 한 3권, 4권 나왔을 때 일부러 이제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지금 계신 곳을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수업하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알지. 그러면서 한번 오라고 네. 아이들하고 남편 데리고 한번 와라. 그런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이제 사실 좀 두려운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제가 작가가 됐다는 거 자랑할 거 말고는 너무 어색하게 아무것도 없어서 좋은 감정마저 없어져 버릴까 봐 제 주의가 지나온 길은 버리고 간다예요. 그건 나쁜 뜻이 아니라 네. 너무 뒤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성향이 좀 있어요. 지나가 버린 거는 그냥 그렇게 두는 뵌 적이 없는데 가끔 남편이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거다. 한번 뵈러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할 때는 그래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제 제 성격이죠.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계속 기다리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럴까요? 그 유년의 가난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게는 그 자양분, 문학의 자양분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동화 작가로 등단하신 것도 사실 30대였죠. 네. 3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영화 하나 보러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다 떼어놓고 자유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쓰는 데까지 정말 오래 7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직업이라는 게 갖고 싶었어요.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다가 이제 신문 광고를 봤는데 딱 저하고 맞는 거 하나가 독서지도사. 그 당시에 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엔 또 그 경기도 화성이라 서울까지 공부하러 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네. 아이들 일찍 보내야 그쵸. 되고 막 이러니까 그땐 정말 걸어본 적이 없어요. 뛰면서 살았어요. 교육 받으면서 우연히 또 직업까지 연결이 돼서 학원에서 아이들까지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옆반에서 이 동화 창작 교실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서 기웃거리다가 들어갔는데 그 6개월 과정 중에 데뷔를 했어요. 습작품 하나 네. 가지고. 네. 그래서 직업인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정말 필요에 의한 간절한 마음이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길로 들어서게 될 줄은 계산에 없던 그런 일이죠. 네. 처음에 그 일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 남편분이나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서포트를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셨겠죠?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비용을 벌었어요. 네. 남편 월급 갖고 살아야 되는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이런 뜻을 밝혔더니 남들도 다 이렇게 대충 산다. 아, 뭘 굳이 이제 또 공부를 하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뭘 하려고 네. 하느냐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동네에 있는 꽃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 딱 마련이 됐을 때 과감하게 해버렸죠. 그러면 남편분의 태도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뭘 저렇게 유난스럽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나중에는 아, 이제는 인정하는 부분인데 자기는 포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하면 하는 편이고 네. 그 사람은 평범한 기준대로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마는. 뭐 이렇게 극과 극의 성격들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또 보완도 해주고 더 좋은 짝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They say that a truly good book stays with you from childhood all the way to adulthood. And Hwang's book can do just that because it touches our heart. And there are other works of hers that touch our hearts as well. Let's meet them now. The Bad Boy Stickers is another one of Hwang's bestsellers. It's about a teacher who tries to keep the students under control with stickers, and Honu, the boy who wants to be good but always ends up being bad. It's a realistic look at what happened in the late 90s when schools banned traditional punishment, but it's told from a child's perspective.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is the runaway bestseller that's been published in 26 countries. It's about Sprout, the hen who wants to keep her egg and hatch a baby chick. It's a beautiful tale about life and death, dreams and freedom, and making your dreams come true. The Blue Hairy Dog is based on Hwang's childhood. It's about a man who sells puppies to make money, and his dog, Harry, who doesn't want to lose her puppies. The story follows their conflict and reconciliation. Life and death, and the value of life, human and animal. These are not light-hearted topics. Young and old readers alike respond to the story with tears in their eyes. Hwang's books challenge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children's books should be easy, with happy endings. It's made her a best-selling children's book author, the only living writer with 2 books that sold over 1 million copies each. Her stories transcend age, gender, and nationalities. She is truly a writer for our times. I'm here with Hwang Sun-mi, the author of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많은 서평에서 황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틀어 생각하기에 능숙한 작가다. 익숙한 것들을 낯설거나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평소에 보는 평범한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건데 이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말하는 뭐 창의,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차츰차츰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러한 비틀어보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생기신 건가요? 저는 비틀어보기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기예요. 다른 입장에서 이쪽을 한번 봐주기. 네. 그게 가능했던 것이 되게 외로운 아이였거든요. 충청도 홍성이라는 데서 7살에 떠나가지고 경기도 평택이라는 아주 낯선 곳으로 갔어요. 충청도 홍성에 제가 살았던 곳은 농촌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네.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은 저희가 갔을 때 먼지가 많고 길거리 동네였고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그런 곳이었는데 아이들도 저한테는 참 어려운 존재들이었어요. 또래 집단이 있는데 저를 안 끼워주더라고요. 네. 노는 데서도 안 끼워주고 심지어는 꽃밭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그렇게 이렇게 좀 배척당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사실 7살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또래 집단이 형성돼야 될 때 그게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때 못 됐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그 외로움 내지는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도 컸는데 그게 학교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사귈 때 이미 저는 즐겁게 노는 아이보다는 노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번도 즐겁게 섞여서 시끄럽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한 아이에게 큰 상처의 어떤 다른 말이고 그걸 뭐 좋게 얘기를 하면 쟤네들 기분이 지금 어떨까? 나도 저렇게 논다면 어떤 기분일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남기게 되는 네. 상황이죠. 그런 채로 청소년기가 됐을 때 하필이면 또 중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이어지질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혼자 있게 되는 결국 계속 그렇게 돼 왔더라고요. 제 생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노는 걸 잘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보는 아이가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체로 좀 외롭고 혼자 있거나 많이 생각하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저를 닮은 네. 인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딱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 그리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은 게 그게 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자양분이 됐었죠. 어떻게 보면 문학의 그 소스가 되신 거고 재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당을 나온 암탉과 더불어 사실 나쁜 어린이 표도 작가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대표작이 됐었죠. 또 하나의 그 100만 부를 넘게 네. 팔린 그런 대작이 되었는데 이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은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 특히 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걸로 통해서 작가님을 잘 아실 텐데 의외로 나쁜 어린이표 때문에 작가로서의 보람을 처음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시죠? 그렇죠. 나쁜 어린이 표는 지금도 저한테 참 중요한 책인데 그것도 전라도 광주에서 살 때 책이 됐거든요. 네. 마당을 나온 암탉 살짝 전에 나왔죠. 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빨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달 책을 몇천 권씩 찍고 심지어는 10,000권, 15,000, 2만 부씩 찍는데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 반응이 거기도 놀라우니까 뭔가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 이제 우선 쉽게 생각한 게 독서감상문 대회. 그래서 이제 글을 걷어들였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다 보셨어요? 다 못 보죠. 네. 이제 수상권에 들은 네네. 아이들 글을 받고 특히나 이제 그날 상 받으러 오는 대상 네. 아이의 글을 봤는데 제가 건우라는 그 아이를 설정해서 스티커를 받는 좋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아들 일이거든요. 엄마로서 굉장히 속상했고 네. 아이가 당했을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주고 싶었고 우리 아들은 그런 대처를 못했지만 이런 자주적인 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독서 감상문 대회 그 대상을 받은 아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기억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아주 힘들고 힘들었고 심지어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 고백적인 내용을 독서 감상문에 썼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상을 받으러 와서 자기 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책이 하는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을 삶의 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아이한테 꽁꽁 숨겨뒀던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는 거에 네. 이게 책의 역할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아이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그 힘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작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거를 제가 그 아이들 속에 섞여가지고 앉아서 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때 반성하듯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아드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 아들 이야기잖아요. 되게 네. 조심스러웠어요. 네. 우리 아들보다 사실은 그 반의 선생님. 이 책이 되면 선생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책이 되는 것이 걱정스러웠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학부모잖아요. 책이 나오면 자랑스럽게 사인을 해서 네네. 선생님한테 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졸업할 때 그 반 바뀌어서 이렇게 갈 때까지 찾아뵙지도 못했고 근데 그 신기하게 그 반에서 스티커 제도는 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셨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워낙에.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다 읽어보고 나서 한 말은 뭐냐면 아 선생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 그렇게 조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그 계기로 해서 또 성숙해지고 남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또 얻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동화 작가 중에서 2번의 밀리언셀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유일한 작가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문학이 그만큼 조명을 받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작가님께서는 꼭 동화책이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 문학의 그러면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동 문학의 가치는 쉼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그 나이 또래가 읽어야 되는 책들을 읽었어요. 네.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어느덧 잊어요, 그걸. 그리고 그거는 아이였을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가 동화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아동문학이 갖고 있는 가치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것이면서 잠시 쉬었다 가게 할 수 있는 쉼표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가 갖고 있는 네. 사실 동화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서사죠. 가장 큰 것이. 사람이 있었을 때부터 이야기라는 것은 생겨났고 아마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이야기라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거는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떠나서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잠시 편안하게 쉬게 하는 쉼표이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에 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거기에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쉼표 같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t was Hwang Sun-mi, celebrated author of not only children's books, but books that touch our souls and give us time to pause in our daily live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Heart to Heart, and please join us again next time. Bye-bye.